제1장 0.1%의 확률, 그리고 사라진 할머니. 요양병원의 밤은 낮보다 깊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복도 끝 가습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 아래 누군가는 인생의 마지막 도망을 꿈꾸고 있다는 걸요. 제 이름은 한소윤. 이곳 늘푸른 요양병원의 간호과장입니다. 20년 동안 수천 명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발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저 소리는 규칙을 어기려는 발소리라는 걸. 새벽 2시 15분. 302호 최복순 어르신의 침대가 비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이미 바닥에 팽개쳐져 있고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비강 캐뉼라는 맥없이 대롱거립니다. 80세의 고령, 혼자서는 화장실조차 가기 힘든 분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다급하게 병원 뒷마당으로 나가는 소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른다. 병원 뒷마당, 낡은 벤치 아래에서 저는 그분을 찾았습니다. 환자복 차림에 얇은 담요 한 장 걸친 채 맨발로 휠체어에 앉아 계시더군요. 그 품에는 낡아서 녹이 쓴 철제 과자 상자 하나가 꼭 안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혈압 200 넘으면 바로 쇼크 오시는 거 아시잖아요. 나 좀 보내줘. 지금 안 가면 나 진짜 도둑년으로 죽어. 할머니의 눈빛은 평소의 치매 증상과는 달랐습니다. 막다 못해 투명했죠. 마치 평생을 기다려온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집념처럼요. 저는 할머니의 품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치는 종이.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힌 도둑질 계획서. 종이에는 뜻밖의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금가락지, 남대문댁 속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힌 붉은 글씨. 죽기 전에 반드시 돌려줄 것. 도둑질 계획서라니요.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 나 좀 도와주라. 내 인생 마지막 도둑질인데. 아니, 이건 도둑질이 아니야. 내 영혼을 찾는 일이야. 원칙대로라면 지금 즉시 병실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진정제를 투약해야 하죠. 하지만 제 손목을 잡은 할머니의 마른 손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80년을 버텨온 삶의 무게가 그 짧은 접촉을 통해 전해지는 기분이었달까요? 이 할머니는 대체 무엇을 훔쳤고 무엇을 돌려주려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일까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완벽한 간호과장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 위험한 도둑질의 공범이 될 것인지. 일단 안으로 들어가세요. 대신 그 상자 저랑 같이 열어보시는 겁니다. 병원 복도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과자 상자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어쩌면 할머니의 남은 수명과 맞바꾼 아주 무거운 비밀의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뜻밖의 인물이 보낸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입사회복지사 정우. 그가 이 비밀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 화 예고. 과장님, 그 할머니가 훔친 게 금가락지뿐인 줄 아세요? 드디어 열린 비밀 상자, 그리고 50년 전 그날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제2장 규정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막판이다. 비밀은 원래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덮어두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어젯밤 최복순 할머니의 도둑질 계획서를 본 뒤로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녹슨 과자 상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자마자 제 평온을 깨트린 건 따로 있었죠. 신입사회복지사 박정우.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이 젊은 친구는 병원 곳곳을 들쑤시고 다닙니다. 마치 이곳이 요양병원이 아니라 소원 성취센터라도 되는 양말이죠. 그런 그가 제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돌한 제안을 들고서요. 과장님, 302호 최복순 어르신 말입니다.
제가 할머니의 라스트 위시 리스트를 입수했습니다. 우리 이거 병원 공식 사업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요? 박 선생님, 여긴 병원이지 예능 프로그램 제작국이 아닙니다. 할머니 지금 산소포화도 불안정해요. 침대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냉정하게 잘랐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환자의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물러나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 책상 위에 있던 그 문제의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그 비뚤비뚤한 글씨요. 할머니가 도둑질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50년 동안 품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겠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이름 석자 앞에 붙은 낙인은 떼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낙인. 할머니가 말씀하신 도둑년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쿡 찔렀거든요. 정우 씨는 기다렸다는 듯 할머니의 진짜 사연을 쏟아냈습니다. 50년 전 가난했던 식모 시절, 아픈 동생의 약값을 위해 주인집 금가락지를 훔쳐 달아났던 한 소녀의 이야기 말입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번 돈의 절반은 늘 기부를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금가락지의 주인에게 사과하지 못했다는 공포 속에 갇혀 계셨죠. 이제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지금에야 비로소 그 무거운 용기를 낸 겁니다. 박 선생님은 참 쉽게 말씀하시네요. 만약 나갔다가 길 위에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병원 규정은 장식입니까? 규정보다 무서운 건 한 사람의 마지막이 후회로 얼룩지는 겁니다. 과장님, 저랑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뭐든 책임지겠습니다. 무책임한 열정이라고 치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우 씨가 보여준 할머니의 최근 차트가 제 발목을 잡더군요. 기대 수명 2주 내외. 어쩌면 오늘이 할머니가 제정신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데이터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원칙주의자 한소윤. 20년 인생 처음으로 선을 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 낡은 과자 상자 속 금가락지가 50년이 지난 지금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말입니다. 오후 4시. 면회객 뜸한 시간에 휠체어 뒤쪽 비상구로 오세요. 구급차 배차는 제가 몰래 빼두겠습니다. 대신 1초라도 늦으면 바로 취소해요. 정우 씨의 얼굴에 퍼지던 그 환한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슬픈 범죄를 시작하려는 찰나 병원 로비에 본사 감사팀의 차량이 들이닥칠 줄은 말이죠.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요. 이제 저는 환자를 유기한 간호사가 될까요? 아니면 영혼을 구한 조력자가 될까요? 할머니를 태운 휠체어가 비상구 앞에 멈춰 섰을 때 저 멀리서 원장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화 예고. 한 과장, 지금 302호 환자 데리고 어디 가는 거야? 본사의 감시망을 뚫고 시작된 위태로운 여정. 과연 할머니는 50년 전에 그 집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제3장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범죄 공모. 인생은 늘 결정적인 순간에 짓궂은 장난을 칩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병원 규정을 딱 한 번 무시하기로. 한날 본사 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로비에선 원장님의 접대 멘트가 울려 퍼지고 전 비상구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최복순 할머니의 휠체어를 잡고 있었죠. 정우 씨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힘이 드시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녹슨 과자 상자를 가슴에 꼭 품고 계셨고요. 여기서 들키면 제 면허도 정우 씨의 첫 직장도 끝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할머니의 마지막 기회가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정우 씨, 제가 로비 쪽 시선을 끌 테니까 그 사이 뒷문을 통해 구급차에 타세요. 운전기사님께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요? 원장님이 과장님부터 찾으실 텐데요. 제 걱정 말고 가세요. 이건 간호과장으로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소윤이 일부러 로비 쪽 문을 열고 나가며 소란을 피운다. 그 틈을 타 정우가 휠체어를 밀고 빗속으로 달려나간다. 가까스로 병원을 빠져나왔지만 하늘마저 도와주질 않더군요. 갑자기 쏟아지는 장대비가 구급차 앞 유리를 거세게 때렸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가 경고음을 내뱉을 때마다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죠. 할머니가 목표로 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50년 전 주인집 남대문 댁이 살았던 곳이라더군요. 하지만 길은 좁고 험했습니다. 비바람에 꺾인 나뭇가지들이 앞을 가로막았고 할머니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과장? 나 죽는 거 아니지? 그 집 대문 앞까지만 가게 해줘. 이 가락지 주인한테 돌려줘야 해. 정신 차리세요, 어르신.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원장님이었습니다. 무단 이탈과 환자 유기.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서슬퍼런 음성이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앞에는 생의 마지막 소망을 품은 노인이 있고 뒤에는 20년 쌓아온 제 커리어를 무너뜨릴 칼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춘 구급차. 정우와 소윤이 서로를 말없이 응시한다. 정우 씨의 눈이 묻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출까요? 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인생에는 원칙보다 커리어보다 심지어 내일의 안위보다 더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이 있다는 걸 이 할머니의 마른 손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기사님 계속 가세요. 책임은 제가 집니다. 빗줄기를 뚫고 다시 속력을 내는 구급차. 멀리 오래된 파란 대문집이 보이기 시작한다. 마침내 도착한 파란 대문집. 하지만 대문 앞은 잡초가 무성했고 폐가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50년을 달려온 속죄의 끝이 이토록 허망한 빈집이라니요. 할머니의 고개가 힘없이 떨궈지려는 찰나 옆집 담벼락 너머로 한 중년 여성이 우산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을 보더니 들고 있던 우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할머니가 그토록 찾던 남대문 댁의 후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비에 젖은 할머니의 과자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고 그 안에서 빛바랜 금가락지가 처연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 예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쪽 이름을 부르셨어요? 50년 만에 마주한 용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진실. 할머니의 도둑질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 50년 만에 되찾은 이름. 세상에는 시간이 흘러야만 비로소 풀리는 매듭이 있습니다. 50년 전 가난에 등 떠밀려 도망쳤던 어린 식모의 발자국 위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잡초가 무성한 폐가 앞 휠체어에 몸을 맡긴 최복순 할머니는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우산을 떨어뜨린 채 멍하니 복순을 바라보는 중년 여인.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우산을 떨어뜨린 여인이 할머니에게 다가옵니다. 할머니의 낡은 과자 상자에서 굴러나온 빛바랜 금가락지. 속에 처박힌 그 가락지를 여인이 조심스럽게 집어듭니다. 빗물에 씻겨 나온 금색은 생각보다 선명하고 또 아팠습니다. 혹시 복순이 언니예요? 우리 엄마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던 그 복순이 언니 맞냐고요?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건 주인집의 서슬퍼런 꾸짖음이었습니다. 평생 도둑년이라 불릴까봐 숨죽여 살았는데 정작 돌아온 말은 예상치 못한 부름이었죠. 복순이 언니? 50년 전 그 집 아이가 이제는 장성한 여인이 되어 할머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무릎을 꿇는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른다.
엄마가 그랬어요? 그 가락지 언니가 훔친 게 아니라 준 거라고요? 아픈 동생 약값이라도 하라고 엄마가 일부러 언니 보따리에 넣어둔 거라고? 왜 이제야 오셨어요, 언니? 반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는데 그 감옥의 문은 사실 처음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의 속 깊은 정이 가난한 소녀를 차마 도둑으로 만들 수 없어서 택했던 그 말 없는 배려가 50년 만에 진실로 드러난 겁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나쁜 년인 줄만 알고. 할머니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80년 묵은 한이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죠. 옆에서 지켜보던 정우 씨도 그리고 원칙만을 고집했던 저도 아무 말 없이 빗물 섞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용서라는 건 어쩌면 잘못한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준 사람이 건네는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원장이 보낸 감사팀과 경찰차다. 감동의 순간도 잠시 현실의 파도가 다시 밀려옵니다. 저 멀리 붉고 푸른 사이렌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직장, 제 면허, 그리고 정우 씨의 미래가 걸린 폭풍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평온해진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해졌거든요. 소유는 정우를 보며 엷게 미소 지으며 박 선생님, 이제 돌아갈 준비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진짜 배웅은 이제부터니까요. 경찰차 문이 열리고 원장님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옵니다. 저는 할머니의 어깨에 제 가운을 덮어드렸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도둑이 아닙니다. 50년 만에 진짜 이름을 되찾은 누군가의 소중한 복순이 언니일 뿐이죠. 병원으로 돌아가는 구급차 안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잠드셨습니다. 마치 숙제를 다 끝낸 아이처럼 평온한 모습으로요. 하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이보다 훨씬 시리고 혹독할 거라는 걸요. 다음 화 예고. 한 과장, 자네 제정신이야. 당장 가운 벗고 나가. 징계 위기에 처한 소윤과 정우. 그리고 급격히 나빠지는 할머니의 마지막 밤. 우리는 과연 할머니의 엔딩 크레딧을 무사히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제5장 오늘도 우리는 안녕히 배웅합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아침은 찾아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저를 맞이한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닌 차가운 인사위원회 통지서였죠. 환자 무단 이탈 방조 그리고 병원 자산인 구급차 사적 이용. 2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제 이름 석자가 한순간에 부적격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텅 빈 간호가장실. 소윤이 책상 위에 명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짐을 싼다.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제 책상 위에는 징계 서류 대신 최복순 할머니의 빈 과자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50년 전의 가락지는 주인에게 돌아갔고 이제 그 상자 안에는 할머니가 직접 깎아주신 투박한 나무 조각 하나와 감사의 쪽지가 남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진료였으니까요. 병실 복도. 정우가 고개를 숙인 채 소윤에게 다가온다.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책임진다고 했는데 결국 과장님만. 소윤은 정우의 어깨를 툭 치며 담담하게. 박 선생님, 덕분에 나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환자 얼굴 제대로 봤어요. 차트 속 수치 말고 진짜 사람 얼굴요. 고마워요. 그날 오후 최복순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임종 면회실로 옮겨진 할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할머니는 아주 희미하게 웃고 계셨죠. 어젯밤 빗속에서 되찾은 그 이름, 복순이 언니로 불리던 순간의 평온함이 할머니의 마지막 표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 박동 모니터가 긴 수평선을 그리며 D- 소리를 낸다. 302호 최복순님,
향년 80세.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진짜 사인은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병원을 나가는 운구차를 향해 정우 씨와 저는 물론 평소 까칠하던 조무사님들과 청소, 아주머니들까지 모두가 복도에 일렬로 섰습니다. 병원 정문. 모든 직원이 허리를 숙여 떠나는 운구차에 예의를 갖춘다. 우리는 죽음을 배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평생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를 존중하며 그 끝을 함께 걸어주는 동행자일 뿐이죠. 원장님은 제 사직서를 반려했습니다. 대신 환자 소원 수리 게시판을 공식적으로 운영하라는 조건을 걸었죠. 병원의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본사의 판단 때문이라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곳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시 평화로운 요양병원의 오후. 소윤이 새로 온 환자의 손을 잡고 웃는다. 요양병원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다음 정거장으로 가기 전 짐을 정리하고 잠시 숨을 고르는 대합실 같은 곳이죠. 오늘도 저는 이곳에서 누군가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을 정성껏 써 내려갑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잊고 있던 소중한 이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정거장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안녕히 오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 간호과장 영혼 있음이었습니다.